제가 이제 시안책방이라는 북튜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소개한 책이 한 200종에서 300종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책들을 18권을 모았습니다. 그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벽돌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피엔스, 총균세 뭐 이런 것들 이름은 들어봤는데 읽어본 적은 없는 그런 책들. 저는 책 자체를 좀 어렵게 소개하는 건 굉장히 싫어하고요. 이 책에 대해서 좀 재밌게 그런 식으로 소개를 했었는데 그렇게만 하는 건 의미가 없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책으로 만든 게 지식편의점이에요. 각 시대별로 되게 유명한 책들, 그게 고대부터 중세, 근대까지 쫙 나열되어 보니까 이게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더라고요. 전체 인류가 그럼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또 큰 거시적인 맥락까지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책을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식편의점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이시안입니다. 최근에 지식편의점이라는 책을 내서 여러분과 같이 저자로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라는 책인데요. 정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책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들어는 봤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모르는 가장 대표적인 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아주 간결해요. 단순하고요. 왜냐하면 총균세라는 이 책을 왜 지었느냐. 그게 이제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원주민 친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제레드 다이아몬드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 왜 큰 능력 차이도 없는 것 같은데 백인은 우리보다 잘 삽니까? 라는 걸 물어본 거죠. 여기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왜 백인은 다른 인종들보다 지금 더 약간은 우월한 위치에 살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인데 한마디로 그것은 백인의 능력이 뛰어나서나 그런 것이 아니라 환경, 좋은 환경을 타고나서다라는 환경 결정론, 이것이 총균세의 핵심 메시지인 거예요. 총균세의 메시지에 의하면 인간의 발전은 딱 식물의 작물화, 동물의 가축화라는 두 가지 큰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기후대, 그리고 그 농사를 지을 때 좀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는 동물들, 그러니까 소라든가 이런 동물들이 또 잘 자라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후대나 지리적인 여건들, 그런 것들이 갖춰진 데서 문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 확실히 열악한 환경보다 훨씬 유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운이다. 거기서 태어난 것에 따른 운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유목민 같은 경우는 뭐 좀 좋은 기후대를 찾아다니면서 동물도 기르고 거기서 또 채집도 하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기후대를 찾아다니는 거니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식물의 작물화와 동물의 가축화는 인간의 정주 생활을 가능하게 만들어요. 한 곳에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유목민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져다닐 짐을 최소로 해야 되잖아요. 그야말로 요즘 유행하는 미니멀리스트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제 한 곳에 생활하게 되면 그릇 같은 경우도 그럼 이왕이면 계속 쓰니까 그릇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창고 같은 걸 해가지고 내가 잉여 생산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쌓아놓기도 하고 점점점 자신의 재산이 불어납니다. 그럼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는 혼자 사는 것보다 같이 사는 게 좋겠죠. 마을이 형성되고 그 마을이 점점점 커져서 이런 것들이 공동체를 넘어서 국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주 생활이 가능해야지 고정된 국가라는 게 생기고, 국가가 생기니까 그 국가가 다른 나라와 정복 전쟁을 벌여서 부를 더 확장할 수도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이 정주 생활을 했다는 것이 바로 이런 어떤 권력자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강대한 국가가 태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물의 가축과 식물의 작물화로 인해서 결국 국가, 그 강대한 제국까지 가는 그런 흐름이 형성돼 버린 거죠. 총균세라는 제목은 정말 잘 지은 것 같아요. 총균세 해가지고 정말 딱 귀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게 식물을 작물화 했을 때 사실은 동물을 활용해서 이렇게 그 식물을 재배할 때 좋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뭐가 필요하냐 하면, 밭을 간다라고 했을 때 그냥 손으로 가거나 그 돌을 갈아가지고 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쇠라든가 이런 농기구가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총균세의 쇠가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기구가 발달을 하고 그 필요에 의해서 또 재료가 개발이 된 거잖아요. 그 농기구를 날카롭게 갈면은 무기가 되죠. 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말씀드렸듯이 이
내가 정주 생활을 하면서 국가가 형성되고 국가가 정복 전쟁을 할 때 바로 그런 농기구를 갈아서 총을 만든 그 무기를 가지고서 정복 전쟁을 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총과 쇠는 연결이 되는구나 아실 텐데 균이라는 것은 뭐지?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기후 때, 그러니까 유라시아, 유럽, 아시아 기후 때 살던 사람들이 아메리카를 발견한 거예요. 이렇게 된. 그러면 여기 이제 스페인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갔습니다. 남아메리카. 기록에 이런 게 있어요. 한 600여 명밖에 안 되는 군대가 몇만 명의 그 잉카 제국이나 이 남미 문명을 무너뜨렸다, 싸워서 이겼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게 말이 되나? 아무리 뭐 총이 있었다지만 이게 말이 되나 싶을 텐데, 근데 여기서 이제 균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보통 동물과 같이 살다 보면 동물에서 사람에게 전염되는 전염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나 이런 것도 결과적으로는 동물에서 온 거잖아요.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 계속 동물과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이 균에 내성이 생겨 있어요. 근데 그런 균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그런 균에 쓰러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복 전쟁을 하러 이제 대륙을 넘어서 딱 갔는데 거기서 쇠나 총이 문제가 아니라 이 균이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남미에 균을 퍼뜨려서 95%가 바로 이 균 때문에 죽습니다. 병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적은 병력으로도 남미를 정복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총균 쇠라는 이 제목은 바로 이런 흐름들을 또 나타내는 제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균이라는 게 이제 균하니까 되게 멀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때 유럽에서 남미로 가져간 병균, 그 균의 정체는 천연두였어요. 천연두는 지금은 정복 가능한 병이지만 당시로서는 그냥 픽픽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어벤져스라는 영화 있죠. 어벤져스 보면 타노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핑거스냅 딱 해가지고 우주의 반, 그러니까 50%를 없애버리는 굉장히 엄청난 그런 그 빌런인 거죠. 그런데 이건 50%잖아요. 스페인에서, 그러니까 유럽에서 남미로 가져온 이 균은요, 원주민의 95%를 병으로 쓰러뜨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2천만 명 정도 있었대요. 그런데 이 균 때문에 한 100여 년이 지나면서 100만 명 정도로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20분의 1밖에 살아남지 못한 거니까, 그래서 이 균의 위력은 정말 그 아메리칸 대륙을 멸절시켰던 그런 강력한 무기였던 거죠. 여기서 약간 더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아메리칸 대륙 쪽으로 천연두를 전파시켰다면 반면에 원주민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병이 거꾸로 유럽으로 전파된 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매독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없었는데, 이거는 왜냐면 매독은 특별한 어떻게 발병됐다고 없거든요. 근데 시기가 여기서 이렇게 건너서 교류가 있은 시기부터 생겨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에 의해서 매독이 유럽에 전파되면서 유럽에 매독이 퍼지게 됩니다. 근데 매독이라는 건 약간 그런 난잡한 성관계 이런 거가 관계가 있었고요. 근데 당시에 서민들, 사실 서민이라고 하지만 거의 이제 노예나 마찬가지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류층의 병이 돼버려요. 당시에 그래서 기록에 보면 심지어 교황까지도 이 매독에 걸려서 고생을 했다는, 죽음까지 이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기도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당시 상류층들은 바로 이 아메리칸 대륙에서 건너온 매독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균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시기에 읽어야 되는 책이구나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건 뭐 지금 읽어봤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지금 시기에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미국에서 촉발된 인종차별 문제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인종차별이라는 건 결국 우월감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 인종은 굉장히 우월하다. 독일 나치가 바로 아리아인의 우수성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열등한 민족과 섞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유대인 학살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우월감에서 비롯되는데, 사실은 백인들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화이트라고 하죠. 이 백인들 같은 경우가 인종적인 우월함이 아니라 지리적인 어떤 운이죠. 그런 지리에 태어났고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지위를 획득을 한 건데 좀 더 유리하게 살아왔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자신의 인종적 우월감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프리미어리그의 손흥민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선수인데 바로 이 선수한테도 인종차별적인 제스처를 하는 것들이 목격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런 우월감들이 박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이런 게 있어요. 동양인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등감을 살짝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령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하철에 딱 앉아 있는데 저기서 백인이 나한테 막 다가와서 뚜벅뚜벅 다가와요.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말 걸면 안 되는데 나 영어 못하는데 영어 못해서 되게 창피한데 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나라에서 영어 못하는 게 왜 창피해요? 가령 내가 미국 가가지고 거기서 한국말로 막 물어보면 그 사람이 나 한국말 몰라서 되게 창피하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그 사람은 그럼 한국말로 물어보는 게 당연한 거고 내가 영어를 못하는 게 굉장히 창피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 거 자체가 이미 약간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뭐 IQ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IQ는 자기가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보다 내가 머리가 좀 더 스마트하다, IQ가 높다라는 건 약간의 내가 좀 더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인종적으로 보자면 체육, 흑인들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정말 유연하고 몸도 좋고 음악 이런 거, 예체능은 정말 흑인들 자체가 다른 인종보다 우월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인종적 우월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개인차는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빈민가에 태어났는데 굉장히 달리기를 잘해요. 100m를 8초에 뛰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기회를 아예 못 얻을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친구는 이제 좀 좋은 환경에 태어나서 100m를 10초에 뛰는데 부모님도 부유하고 그러니까 다 밀어주고 잘 먹이고 과학기술적으로 훈련도 시켜주고 해서 이 사람을 9초대로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누가 더 능력적으로 뛰어나느냐라고 한다면 빈민가에 태어난 100m를 8초에 뛰는 사람이 능력적으로는 뛰어나죠. 이 능력이 다 동등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이 사람은 그래서 올림픽 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기회를 못 얻었기 때문에 못 땄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0m는 내가 최고야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밀어준 거잖아요, 누군가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한 걸 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뛰어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자신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요, 같은 기후대다라고 한다면 유럽과 아시아, 그래서 중국도 예전부터 발전을 했잖아요. 유럽도 발전했는데 지금 세계를 보면 결국 중국은 조금 쪼그라든 상태고 유럽이 굉장히 지난 100여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확장을 좀 했습니다. 그럼 이 차이가 무엇이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제국주의 시대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그 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 총균세가 아니라 최근에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룬샷이라는 책에서 이걸 분석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같은 기후 때 해가지고 비슷하게 발전했지만 오히려 과학기술 같은 경우는 중국이 고대 때는 더 발전을 해요. 화약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과학기술의 발전이 유럽에 뒤진 이유가 무엇이냐, 이걸 룬샷에서 분석을 하는데 한마디로 경쟁체제예요. 유럽은 조그만 나라 여러 나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뭘 개발했다 그러면 옆에 나라가 에이씨 우리도, 그러니까 해외 식민지를 늘리는 것도요, 옆 나라가 어디 가서 금을 엄청 가져왔대 들으면 이쪽 국왕이 그러면 우리도 이제 투자해가지고 배를 만들고 항해를 해가지고 우리도 이제 가자, 이런 식으로 경쟁 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발전했는데 중국은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과학기술도 발전하다가 옆 나라가 이렇게 그럼 우리도 더해가 아니라 황제가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딱 멈추면 그냥 끝났다는 거예요. 경쟁을 할 필요가 없었고 황제가 원하는 만큼만 발전하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게 더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정체된 게 있었다라는 거죠. 경쟁 체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지금의 중국과 어떤 유럽, 그러니까 이쪽 차이를 만들었다라는 분석을 룬샷이라는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한 개인적인 감상은 사실 이 주 맥락과 상관없이 와, 똑똑하다, 제레드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사실 이게 거시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세부 역사를 본 예는 많지만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조망한 예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인류의 역사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러니까 전 인류가 이렇게 발전해왔고 이런 것이다라고 이것을 한 책으로 표현해 준 게 좀 이 총균세가 정말 기념비적인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사피엔스 같은 것도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와, 정말 이런 걸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총균세가 사실 읽기 어렵기로 소문난 책이거든요. 일단 두껍고 그 다음에
또 서양 사람들의 책 쓰는 스타일을 보면 한 가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실들을 나열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슷한 얘기가 반복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확 이렇게 날아가기 쉬운데, 총균세를 잃은 가장 좋은 요령은요, 날리는 거예요. 날아가면 날아가는 대로. 왜냐하면 한 가지 얘기를 가지고 한 3번, 4번 증명을 하는데 그걸 전부 다 따라가면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건 좀 날리면서 핵심 맥락만 따라가시면 이게 오히려 읽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부 다 한자 한자 봐야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큰 맥락에서,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눴던 얘기들이 사실 큰 맥락이에요. 이 맥락을 가지고서 그래서 이 장은 이렇게, 다음 장은 이렇게 전개되는구나 라고 그런 큰 기본 줄거리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끝까지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